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봉이 김선달처럼 호주에서는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전력 차익 거래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호주는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저녁에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전력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런 점을 공략해서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비쌀 때 되팔아 돈을 버는 건데요. 덕분에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 호주가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글로벌 이슈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졌던 에어 캐나다 파업이 잠정 중단됐는데요. 그동안 큰 차질을 빚었던 항공기 운항도 재개됐습니다.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섰던 건 무급 지상근무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 건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8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만 미군 주둔은 불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0불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파병 가능성을 직접 배제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만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1년간 위성사진과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작년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됐고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북한이 영변에 신규 시설을 활용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달 중순 개최되는 연례 총회에서 북한 핵 개발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도시 실업률이 17.8% 기록해 전월 대비 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여름 12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해 구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6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부터 통계 발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16일간 지속된 스페인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1,1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페인 공공보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에서 폭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과 사망자가 1,149명 발생했는데요. 연구소는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40도 이상 올랐던 낮 기온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만 산불이 이어지면서 19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사상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대표가 출전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기구는 성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적의 나딘 아유브가 오는 11월 태국 방콕에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2025에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팔레스타인 출신 모델인 아유브가 유니버스가 추구하는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미스 팔레스타인을 뽑힌 아유브는 11월 결선 대회에서 세계 130여 개국 출전 참가자들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핫 마이크 활용법. 네, 네. 그 핫 마이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말한 내용이 예. 공개되는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요. 약간 방송 사고가 진땀 나는 그런 그쵸,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방송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의도치 않게 사적인 대화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실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누군가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핫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이고 이게 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내 칭찬을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건데요. 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것이 노벨 평화상 너무 받고 싶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이 좀 나에게 협조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했고요. 그리고 18일 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국가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들과 다자회담을 앞두고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먼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푸틴이 협상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난 생각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렇지만 무슨 말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네. 모든 것이 공개가 된 건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를 통해서 자기 칭찬도 하고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과시한 셈이 됐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의 안전보장을 수용하겠다고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전선을 고려해서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 교환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한 마이크에 포착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런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이끌어낸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다만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현지 언론 질문을 받았는데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다자회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 칭찬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매 순간 트럼프를 칭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서 이번에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뭐 잠깐 말씀해 네. 주셨지만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얘기가 초입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시작은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럽 연합군이 주둔한다면은 공중 지원은 미국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싶어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안전보장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까지는 러시아가 용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력이 강화된 우크라이나군이 일단 제일 방어선 걸 맞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제연합에 속한 다국적 병력들이 전선 후방에 배치가 되고 네. 미국은 정보나 공중방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책 수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국가 정상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군과 정보 당국자들에 의해서 구체화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정책은 우크라이나가 병력 규모를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종합 합의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무력화하게 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을 수 없는 용의 이빨. 네.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탐내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인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역시 절대 포기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50km 이르는 요새벨트, 그러니까 용의 이빨처럼 생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라는 곳인데요. 네. 이 서부 지역에 이 용의 이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단순히 상징성 때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벨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푸틴이 꼭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4개 도시가 있는데요. 슬로비안스키 포함해서 이제 4개 말인데 단어가 좀 굉장히 복잡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도네츠크 그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가져간다면은 여기가 국경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마을 사이에 철조망, 콘크리트 구조물, 전차 방어용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 거치면서 보면은 이렇게 이빨처럼 굉장히 큰 뾰족뾰족한 것들이 둘러쳐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서쪽으로 이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네. 2014년에 그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러시아 지원을 받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때 이 4개 도시를 탈환하면서 혹시라도 러시아가 또다시 여기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요새를 만들게 된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군사 인프라 요새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러시아가 2022년에 이 지역의 한 곳을 점령하러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바로 이 용의 이빨 요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2023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을 결국 막아내면서 이 벨트를 좀 더 보강했고요. 총 길이가 50km 다르고 여기에 벙커, 참호, 여러 가지 방어시설, 지뢰밭, 주력 전차 함정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협상에서의 네. 쟁점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 88%를 이미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점령하지 못한 나머지 12%가 앞에 말씀드렸던 용의 이빨, 요새벨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넘겨받지 못하면 전략적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추가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을 가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요새벨트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 도시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시 공격하는데 굉장히 이제 쉬워지게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돈바스 진격에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50km의 요새벨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도 몇 주 동안 공세를 퍼부었습니다만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이 끝까지 살아남게 됐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유럽 국가들과 전후 안전 보장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더욱더 요새벨트를 절대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지도 않고 요새벨트를 포기하는 것은 항복이나 마찬가지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결국은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안보 보장이라는 것이 침략자에게 요새벨트를 넘겨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방어진지 이것들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또 네. 쉽지 않은 맞아요. 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키워드 굳게 닫힌 백도어. 네, 그 백도어는 암호화 데이터를 풀 수 있는 그 우회 경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영국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 측에 백도어를 요구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압박 속에서 이걸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영국이 애플에 미국 시민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까지 풀도록 요구한 명령을 일단 철회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고 그때 영국 정부와 해당 명령 처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가 올해 1월 달에 조사권법에 따라서 테러나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영역에서 아이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암호 그리고 데이터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애플 측에서는 자신들도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해서 지난 2월 달에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고급 데이터 보호를 영국에서 철수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동안 제품과 서비스에 백도어나 마스터키를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애플이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조사권 재판소에까지 가게 됐고요. 이 네. 사건은 내년 초 심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네. 양 국가가 잘 마무리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미국이 압박해서 영국이 굴복한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좀 지금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영국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양보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내무부는 미국과 체결한 데이터 접근 협정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정보 협력 체계는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그리고 주권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었다라면서 어쨌든 영국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위험과 공포는 다른 문제. 네. 승객 270명을 태우고 그리스 코르푸에서 독일 düsseldorf로 가던 독일 여객기가 비행 중에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어서 아이고. 비상 착륙했습니다. 네네. 지난 1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독일의 저비용 항공사인 콘도르 소속의 보잉 757 여객기가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해당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지상 수천 미터 고도에 도달했을 때 오른쪽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장은 출발진 코르푸로 향할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40분간 더 비행하고 나서 네. 이탈리아에 있는 브린디시 공항에 비상 착륙한 겁니다. 얼마나 승객들이 불안했을까요? 네, 근데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281명이었는데요. 다친 사람도 없고 다 무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발음과 불꽃을 본 승객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측에서 승객들에게 인근에 있는 호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밤을 보낸 거 알려주면서 담요와 식사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 측 대변인은 승객들에게 위험은 전혀 없었다. 모두가 안 다쳤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고요. 일단 엔진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공포가 진짜 다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요. 예.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범죄자가 된 국민 남동생. 네. 어떤 얘기일까요? 네,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아들인 마리우스 보르그 휘비가 4건의 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강간, 폭력, 폭행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이 중에 4건에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노르웨이 검찰이 공개한 휘비의 혐의는 강간 혐의 외에도 살해 협박 그리고 전 파트너에 대한 가정 폭력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에 대한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불법 촬영 등 웬만한 중범죄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주 검찰은 기소장에 기재된 이 범죄 형량은 최대 10년이고 이 왕세자비 아들이 저지른 이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라고 그러니까요.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죄질이 좋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비 측 변호인 얘기로는요. 의뢰인은 성적 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폭력 관련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법정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8월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회의비는요. 한때 누르에서 국민 도련님으로 유명했었는데 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소식인데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네. 개봉인데요.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주연을 맡았었던 후쿠야마 마사루가 네. 후지 TV 고위 간부와 함께 여성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성접대 모임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후쿠야마가 2005년부터 후지 TV에는 오타료 전 전무이사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 여성 아나운서가 최소 19명 동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우가 신입 아나운서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지를 보냈고 오타 전 전무가 이걸 받고서는 아나운서들을 이 자리에 데려와서 이제 같이 식사랑 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성적인 농담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참석한 것은 맞다라고 소속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부적절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호스트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좀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성희롱 문제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보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함께 듣겠습니다.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Hey, you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but I hope I never see them again.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in a broke down car and 4 years no calls. Now you're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and I can't stop. No, I can't stop.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Look as good as the day I met you. I forget just why I left you. I was insane. Stay and play that Blink 182 song that we beat to death in Tucson. Okay. I know it breaks your heart. Moved to the city in a broke down car and 4 years no call. Now I'm looking pretty in a hotel bar and I can't stop. No, I can't stop.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e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So baby, pull me closer in the backseat of your Rover that I know you can't afford. Bite that tattoo on your shoulder. Pull the sheets right off the corner of that mattress that you stole from your roommate back in Boulder. We ain't ever getting older. We ai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합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굴욕 수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 종로구의 DL건설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초유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릉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지분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영변의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에어 캐나다 파업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캐나다 밴쿠버 연결하겠습니다. 유아진 씨가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캐나다 최대 항공사자 에어 캐나다와 지상근무 직원 이 노사 갈등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는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에어 캐나다가 지상근무 직원들의 새로운 단체 협상안을 거절하면서 노사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네. 특히 에어 캐나다의 지상근무 직원들이 소속된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가면서 해당 명령을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 에어 캐나다의 노사 갈등은 지상근무 직원뿐 아니라 승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져서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승무원 1만여 명이 임금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는데요. 네. 오늘 노조와 사측의 잠정 합의로 파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노조가 에어 캐나다에 요구하고 있는 이 핵심 내용 어떤 거였나요? 네,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바로 지상근무 수당입니다. 지상근무 직원들은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근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해달라는 것이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항공기 운항이 잦아지면서 지상근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승무원들은 현재 비행기가 이륙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의 비행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습니다. 네. 이는 탑승 수속이나
승객 안전교육, 또 수화물 정리, 그리고 지연이나 결항 시 승객을 응대하는 시간 등 상당한 양의 지상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네. 노조 측은 이처럼 무급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달 평균 35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면 에어 캐나다 이 사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에어 캐나다는 승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개입과 법적 절차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였는데요. 에어 캐나다 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상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었지만 노조는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100%의 임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노조가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은 현재 경영 상황 그리고 항공산업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재정 상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3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뭐 노조와 회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부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캐나다 정부는 이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네. 파업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에 강제 중재를 요청하고 또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중단 및 업무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캐나다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쟁의가 국가 경제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 명령을 통해서 양측의 협상에 개입해 분쟁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요. 에어 캐나다 측에는 피해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등 고객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는 이제 파업이 멈춘 상태인데 현재 노조와 사측이 합의에 이른 건가요? 네, 나흘간의 파업 끝에 양측은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8월 19일 새벽 4시 30분경에 합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로써 캐나다 항공교통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던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지상근무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무원 1만여 명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에어 캐나다는 8월 19일 저녁부터 항공편 운항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헌법이 보장한 임금 협상권을 지켜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다른 항공사들의 노동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의안은 잠정 합의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최종 투표를 거쳐야 정식 합의로 확정됩니다. 네. 하지만 노조 지도부가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항공기가 또 안정적으로 운항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점들, 주의할 점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네, 에어 캐나다는 국내선 운항의 절반 이상, 또 주요 공항에서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하루 평균 약 13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운항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다른 항공사들의 항공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고요. 네. 또 대체 항공편조차 구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운항을 재개하긴 하지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약한 항공편의 운항 상태를 에어캐나다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최근 파업으로 인해 항공권이 취소됐다면 에어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만 환불 절차와 소요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캐나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Here comes the 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희는 더워서 이제 걱정인데 좀 시원한 동네 남반구에 위치한 예. 호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호주가 뭐 우리나라 휘발유도 그렇고 뭐 석유류 제품 많이 수입한다. 예전에 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석유류 제품을 사가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 복습해 보면 네. 이제 BP 또는 엑슨모빌 뭐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2021년 이제 호주 내 정유 공장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내 정제 설비 50%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대량의 석유류를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호주가 최근에 이제 대용량 전력 저장 시설 즉 ESS 용량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영국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대형 배터리 이제 저장 시설을 갖춘 나라가 됐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실시간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쓸 데가 없습니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배터리니까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이제 뭐 당연한 기본 개념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정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장에서 긴급할 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규모로 크게 키워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면 딱 실시간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요 예. 공급이. 그렇죠. 전력을 필요할 때만 생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꼭 저장을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하면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예.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뭐 네. 기후 변화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호주는 이제 석탄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호주산 석탄 많이 수입해서 철강을 만들고 있는데 네.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 발전소를 다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인 2035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석탄 발전소 몫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재생에너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 5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 이상 늘려서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배터리 역할이 중요하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호주 생각해 보면 뭐 기후가 워낙 좋잖아요. 네. 햇볕이 아주 좋기 때문에 태양광 특히 네. 잘 될 것 같거든요. 뭐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 태양광 잘 되죠. 그래서 호주의 많은 이제 가정주택 같은 경우도 옥상 태양광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체 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얹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가구당 보급률 로 나눠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는 곳이 또 호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렇죠. 낮에만 가동이 가능한 거니까 네. 밤에 쓸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대규모 배터리 시설도 같이 증가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호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규모의 초대형 이제 배터리 시설을 통해서 네.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호주라든지 주변 뭐 관련 기업들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사이 한 8배 정도로 이제 급성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설이 발전소 규모다 보니까 이걸 설치할 때도 돈이 정말 많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비싼 시설인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게 이제 호주 전력 시스템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호주는 이제 이 전력 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농산물 가격처럼 네. 몇 배씩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전력 가격 변동성이 2024년 500%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일 쌌을 때하고 제일 비쌌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5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석유 등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당연히 네. 이 속에서 이제 돈 벌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왜 전력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까요? 이게 이제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력 시장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도매 시장 그리고 소매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이 요금을 내는 시장은 소매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력 생산자와 전력망 사업자가 거래하는 곳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 도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격 변동이 이제 좀 큰 편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도매 시장에서는 5분마다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 예. 5분마다요? 5분마다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기죠. 그러니까 예. 실시간으로 거의 뭐 실시간이죠. 네, 실시간으로 네, 네. 가격이 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요금이 조정돼요. 그러니까 가구에다가 청구하는 요금 같은 경우는 자 내년 요금 오릅니다. 내지 다음 분기 요금 이렇게 조정됩니다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도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그런 건데 변동성이 높으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사업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호주의 경우에는 이제 옥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태양광, 뭐 풍력 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요즘처럼 저희처럼 이제 뜨거운 낮에는 네. 전력 공급이 과잉 상태예요. 많겠죠. 예. 그렇죠. 해가 계속 비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력 요금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우리는 이제 4분기면 겨울인데 네. 호주는 이제 여름이겠네요. 여름이죠. 네, 네. 여름에 5분 간격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시간 중에 23% 그러니까 하루 중에 4분의 1 정도에는 전기 요금이 0원 또는 마이너스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봄철인 봄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력 수요가 이제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좀 나타나는데 공급이 너무 많은 예. 거군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1%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보다는 훨씬 더 0원 또는 마이너스 예. 인시기가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전기를 좀 저장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다가 비쌀 때 이제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호주는 전력 요금이 결정되는데 네. 태양광 발전소가 열심히 일하는 정오 무렵에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나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채워 놓을래. 그러면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예. 예, 반대로 이제 저녁 때 해가 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활동하기 시작되는 때는 당연히 태양광이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맞습니다. 낮에 돈 받고 저장해놨던 전기를 판매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이 김선달가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파는 맞습니다. 거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의 기본이죠. 쌀 때 샀다가 그렇죠. 비쌀 때 사실. 파는. 예. 근데 이 배터리 시장에 누가 투자할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가스, 뭐 금속 자원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다국적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 뭐 비토리라든지 트라피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호주에서 대규모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 2024년에만 약 37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그나마 좀 준 겁니다. 아, 그래요? 2023년에는 69억 호주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앞으로도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느 정도나 벌었을까요? 이 대형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 규모의 어떤 이 ESS를 운영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억 2,080만 호주 달러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파는 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이만큼 돈을 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익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 배터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ESS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 어떻게 돈을 벌까요? 원래 이제 배터리는 이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씩 뭔가 모자랄 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수요가 뭐 폭증을 할 때 이럴 때
때 조금씩 이제 거들어주면서 이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네. 이런 것을 이제 기존 전력 시장과 구분해서 보조 서비스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시장은 당연히 이제 전체 전력망 시장처럼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렇겠죠. 틈새 시장에서 뭐 자기가 투자한 시설비 플러스 얼마를 조금 더 번다 정도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네네.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 ESS가 늘어나면서 많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된 거죠. 사업과는 다르네요.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 호주에 투자했는지 몰랐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호주에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8년 전에 네. 이제 호주 남부 남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급 배터리 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호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단 100일 만에 100메가와트급 이제 ESS 건설을 마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전소급 대규모 시설을 초단기에 이제 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면서 이제 호주에서는 발전소급 초대형 ESS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호주의 이 배터리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석탄화력 발전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조금 옛날에 지은 것은 한 5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새로 요즘에 짓는 것은 1000메가와트급 규모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시설이 이제 100메가와트급이었으니까 발전소에 비하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ESG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회사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있죠. 네. 여기가 소유하고 있는 호주 기업이 이제 아카이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초대형 배터리 발전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확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은 850메가와트급이에요. 그렇군요. 거의 뭐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 규모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현재 세계 최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력 회사들은 예.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존 전력 회사들도 이 시장에 돈이 된다. 라는 걸 아니까 예, 그렇겠죠. 투자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배터리 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네. 호주 최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AGL이라는 이 발전 회사 같은 경우는 2개의 발전소급 ESS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3번째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리진이라는 이제 회사도 2개의 발전소급 이제 ESS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떤 게 사용될까요? 일단 뭐 전기를 저장하는 모든 형식의 배터리는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나트륨황, 흐름전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에는 실을 수 없으나 뭔가 전기를 저장할 수는 있어라고 네. 하는 친구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방식의 이제 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 하나하나가 비싸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무조건 싸야 돼요. 예, 무조건 싸야 되고 그리고 단위 가격이 싸야만 용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불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대신 이제 고정식이다 보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무게는 좀 무거워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안 나고 예. 좀 무거워도 저렴하고. 괜찮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것이 LFP 인산철 방식의 배터리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주로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군요. 네, 이게 참 아쉬운 면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M, 그래서 이제 리튬과 더불어서 이제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렇게 이제 3가지 요소가 주로 사용되는 이제 NCM 배터리. 그래서 우리 말로는 보통 3원계라고 그럽니다. 3가지. 3원계. 예, 이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원계도 생산하지만 LFP를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초에 LFP 같은 경우는 무겁고 성능이 낮아가지고 이거 네. 참 어디다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호주를 비롯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이 대규모 ESS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원계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대응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 시작하면서 호주 배터리 시장이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1위인 미국은 예. 어떤지 알아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6기가와트 규모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ESS만 보면 야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전체 발전 용량이 1230기가와트니까
아직 한 2% 수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10.4기가와트가 증가를 했고 네. 올해에는 20기가와트가 증가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엄청나게 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데 예. 문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오면 관세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LF 배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예. 50% 이상의 관세가 이제 관세가 부과되다 붙겠네요, 보니까 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자. 네. 연기해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을 하면 당연히 또 관세가 붙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을 뭐 견제하는 수단으로 관세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